구토하고 기절하고 의자에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냥. 이런 나라가 돼버렸고, 그런데다가 해필이면 종교인들은 그렇게 그런 성향이 별로 없는데 이 총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뼛속 깊이 또 침입해요. 뭐 말만 하면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총공의 멘토를 받는 윤석열은 더더욱 친일파 행각을 하는 거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우리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한 거 가지고 전체를 퉁쳐버렸어 내가. 다 되는 거지 뭐. 예. 또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하고 저 이제 강연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아는 데 이유는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보상하는 주물럭거린다 그런 생각하고 그러면은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 그 일반 보통 시민들이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나 의존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알기로는 시장 경제가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장마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해서 그 북한 생활이 북한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질문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에 이어서 두 분 다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북한에는 장마당이 4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장마당을 여기 서방세계 기자나 한국의 기자들이 잘못 기사를 쓰기 때문에 왜곡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5일장 있지, 3일장 있지, 1일장 있지, 동네 구멍가게 있지, 마켓 있지, 편의점 있지. 이 소비 문화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다양한 게 정상 아닙니까?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거기서 장마당이라는 게 필요해서 세웠는데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가 망했으니까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하나의 현상이다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장마당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장마당 보려다가 들켜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어떤 분이 호주에서 온 문달련 목사라는 분이 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온 어느 김남수 목사님 이런 분들도 북한을 자주 드나드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고려호텔에서 밥 먹고 이쑤시개 하면서 목사님 우리 장마당 한번 구경 갈까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하고는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한 10분 15분 거기 대동강변에 있는 장마당을 쭉 구경을 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건물만 구경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룰이 있어요. 외국인과 해외 교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국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도 왜곡을 하니까. 근데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지. 앞에 완장을 차고 있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검사원들이 있어요. 출입할 때. 이건 우리가 훅 들어가니까 훅 치고 들어가니까 엉겁결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막 호루라기를 불고 난리가 난 거야.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서 그냥 우리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안내원들도 막 우리 때문에 야단 맞고 그분들 높은 그 부서에서 없는 게 없더만요. 탱크만 안 팔고 다 팔어. 먹는 거, 식자재, 우리로 말하자면 떡볶이, 순대, 이런 탕수육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을 재봉틀을 돌려서 옷도 만들고 옷도 수선하고 옷도 팔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팔아 거기서. 없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비닐하우스처럼 길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양철로 되어 있지 그 대신. 그래가지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쌍봉이 있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400개의 그런 장마당이 있고요. 또 하셨던 게 뭐였죠? 장마당 얘기는 내 기억나고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예. 민간경제 아까 집주택 이런 얘기도 하셨고 우리는 신혼부부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젊은 남녀 미혼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장만 이런 거잖아요.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키우는데 한 명당 몇천만 원의 돈이 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잖아요. 근데 북은 풍요와 윤택은 없지만 집을 주잖아요. 우리는
내 집일 경우에 등기권리증이 있지만 거기는 거주증이라고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졸업장 같대 뭐 이렇게 거주증이. 그것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거주증을. 나가란 말을 못해. 그냥 자기 집이야. 그게 거주증 자체가 등기권리증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쌀 주지, 옷 주지, 집 주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이지, 병원 약국 무상의료지. 우리 자본주의 같이 지금 뭐 삐까뻔쩍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뭐 조마조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북이 더 걱정이요. 왜냐면 비닐하우스 속에 온실 같아서 너무 이게 야성이 없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막 이런 우리 같이 막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막 그냥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요거 마이크를 생산해가지고 요거를 생산한 공장 이걸 팔아야 돼. 100개, 1000개, 10,000개. 우리 선생님이 아까 뭐 파신다고 그랬죠? 가스레인지를 1000대를 만들면 뭐래요? 팔아야지.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일도 해야 되고, 커머셜,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약간 사기 기술도 나오고, 부풀리기도 하고, 뻥도 치고, 그럴싸하게 또 위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북한은 그래서 농담만 해도 깜짝 놀라요. 그런 심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우리는 하도 남을 속고 그런 걸로 익숙해졌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잘 내재적 접근을 안 하고 우리의 관점에서만 자꾸 북한을 잣대질하니까 이게 자꾸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거기 평양 음대 가가지고 이딴 소리,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잖아요. 등록금이. 뭐 등록금이 있냐고요. 뭐 등록금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도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모님도 북한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안 돼 있으니까 크게 매스컴에 보도 나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뭐 등록금을 내냐고. 예? 거기가 남조선입니까? 북조선이지?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뭐 우리 경호하시는 분은 지금 세가 안 냈다고 막 계속 사인 주는데 요즘 저는요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틈내서 옵니다. 뭐 그냥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막 콩티도 파티도 하잖아요. 어제는 청주 가가지고 시국 강연하고 왔는데 청주의 시민들은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다 일정이 잡혔어요. 다 포스터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통일 강연을 하고 북한 강연을 했던 그 네트워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강연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을 끼고 하는 게 없어요. 저를 끼고 하는 통일운동 단체도 없어요. 나는 6.15고 무슨 범민련이고 거기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 나는. 근데 그분들이 대중 강연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인사인연을 이루고 나하고 끝나고 사진 찍으려고 조용필처럼 대하는 거에 막 사진을 찍으려고 나래비를 쓰고 좋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명예를 탐하거나 돈을 탐하거나 관직을 탐했다면 이 윤석열 정권하고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증인도 다 있잖아요. 조화백도 있고 뭐 다 있고 우리 최명철 선생님은 뭐 만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중간에 뵀지만 나는 소모품이 캐리어가 소모품인 사람 봤어요? 끌고 다니는 캐리어 있잖아요. 공항 갈 때 바퀴가 그냥 끌고 갔는데 총알처럼 휙 날아가면 끝이요. 캐리어의 수명은. 나는 캐리어가 소모품일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 지자체, 교회, 성당, 학교, 민족정교 뭐 불러주는 데는 다 가죠. 민주노총 사나 조국노민의 사나 뭐 불러주는 데는 다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때 진가가 나오더라고요. 막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데요. 얼마나 내가 어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최재형 목사는 외롭게 홀로 싸우는 전쟁이 되고
홀로 싸우는 투쟁이 돼야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지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단체를 끼고 그걸 배경으로 투쟁한다거나 민주당을 끼고 뭐 한다거나 민주당은 그냥 전화 한 통도 없어 이놈들은 진짜.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은 아닌 걸로 알지만 내가 뭔가 법률적인 거 문의하려고 보좌관한테 전화했더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직도 전화가 없어요. 한 달 동안. 나를 피해 오히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나를 정치인들하고 뭐 연대했다느니 정치공작이라고 하느니 이런 말들은 다 이거는 근거 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소리에서 내가 뭘 받아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되니까 내 이 영상 파일을 보도나 해주니까 거기를 내가 연대하는 거지. 언론들이 그것을 보도해주냐고 오히려 갖다 꼼을 칠 텐데 내가 제보하면은 갖다 고자질할 텐데. KBS 갖다 줘봐, MBC 갖다 줘봐. MBC도 저렇게 야성이 강하고 맞짱 트고 막 이렇게 현 정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주니까 장익수 기자가 사표 내던진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말뿐인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허당들인 거예요. 허당들. 뭐가 무섭습니까? 권력이 뭐가 무섭습니까 도대체? 권력은 우리가 부여한 거고 우리의 신복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시간 안 걸리니까. 아, 네네, 괜찮습니다. 좀더 예, 김건희 여사를 예. 그전부터 접촉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도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고 목회자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조사하고 소환하면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지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뭐 한기총이 나를 비난했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저 지지하는 목회자들 교단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교단 나 가만히 안 있겠죠. 내가 무슨 제어 상태가 되면 수사를 받거나 뭐 유치장에 가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칼날 같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 한국을 복으로 알고 한미동맹 관계가 있잖아요. 정치권의 정치와 정치가. 그러나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 똑소리가 나요. 나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란다 원칙이 달라요. 한국 분들하고. 여기는 미란다 원칙이 잡범들을 체포할 때 팔을 딱 꺾고 경찰들이 수갑 채울 때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나는 국가보안법 걸렸을 때 뭐라고 워딩이 있는가 하면 당신은 지금 주한미대사관의 로버트 암흑의 참사를 입회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yes, no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no 됐어.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잖아. 꼼짝 못해요. 네? 노 하면 꼼짝 못하죠. 아, 그게 아니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no 하라고 그러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 yes를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와요. 주한미대사관. 그러면 또 외교 분쟁이 또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제보자인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몰카 공작을 했다고 칩시다. 천번 만번 얘기하는 건 몰카 공작을 최재형 목사가 했어. 그런데 내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또 다른 내 다음 대기자들 접견자들이 손에 고급 명품 선물들을 들고 유명 백화점에 쇼핑 가방을 들고 내 다음으로 접견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것도 내가 공작을 핀 겁니까? 그것도 내가 동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해 11월, 그해 11월, 2022년 1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날이 7일 날입니다. 7일 날. 그리고 23일 날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23일 날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1,000만 원 단가 1,00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냥 기본 단가를 말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분재를 학교 트럭에 실어서 한남동 그 관저로 실어 보내는 것이 포착이 돼가지고 뉴 탐사가 그걸 작년 초에 집중 보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백석대학교 장종현 박사는 가족끼리 다 해먹는 학교인데, 그 대학교가 신학대학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장종현 박사는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죄로 감옥에도 갔다 오고 재판도 계속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집에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분재를 보냈다면 대가성, 뇌물성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또 내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그러면은 그렇게 커머나 컨텐츠에 앉아가지고 뇌물을 받고 선물을 받고 명품을 받고 관저까지 레모델링 그 공사 끝나 한남동 관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받는데 구중궁궐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일반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에 알 권리를 충당하려면 어떻게 아냐고요.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들은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아예 그냥 기생충들이 돼버렸는데, 저 같은 시민단체나 통일운동을 이끄는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공익제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뭐 공개적으로 될 수 있나? 언더커버라고 그래. 미국에서 언더커버,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 근데 언더커버라고 말하면 딱 좋아요. 그럼 뭐 어쩔 수, 난 부인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서 공익제보를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제도가 좋은 줄 아십니까? 30가지 제도가 있어. 30가지 제도. 파파라치 보상제도가. 쓰레기를 몰래 투척했다가 그 들켜서 그걸 몰래 찍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아요. 쓰레기 그 투척한 사람한테 1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그러면 100만 원의 20%, 2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난폭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자, 음주운전자를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자도 몰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이 나오는데, 나도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상이 영부인이고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뿐이지 뭐가 다르냐고요.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내가 보는 데서 인사청탁하고 또 고급 명품을 받고 내 다음 대기자들이 대기실에서 들어가면서 들고 들어가는 걸 찍어서 공익제보를 하고 폭로를 한 거면 나도 보상금을 주고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몰카가 무슨 적절한 용어고, 정치공작이 무슨, 내가 정치인들하고 연대를 해야 정치공작이, 정치인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공작은 무슨 공작입니까? 이렇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 TV조선만 보는 사람들은 최재형 목사를 아주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조중동이나 레거시 TV에서는 지금 계속 뭐만 틀어준 줄 아십니까? 제 영상 중에 아유 그런 거 뭐 자꾸 가져오지 마세요. 요 장면만 찍어서 내보내. 억지로 받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요 따구들이 그냥 아이고 정말 그냥 너무 미워 죽겠어 진짜.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야. 뭐 우리 큰형님하고 김건희 여사 아버지하고 양평군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양평군청에서 30년을 근무하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 양평군청에 새로 부임해온 김건희 아버지 얼떨떨한 양반, 사람은 호인이요. 잘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인연이 됐고, 또 그 김건희 아버지가 서울 약국이라고 약국을 만들었어. 본인이 약사가 아닌데 물주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약사들은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약국을 운영할 때, 나도 청소년 때 그냥 장날 되면 우리 엄마 심부름으로 시골이니까 보따리도 맡겨놓고 약사오 그러면 약사오 맨날 그랬어요. 김건희도 양평 읍내 양근리에서 태어났고 식구들 나가서 태어났고, 엄마 아버지도 고향이 양평이고, 또 동생 김진환도 나는 안양대학교 신학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언니도 안양대학교 나왔고 형부도 안양대학교를 나왔고 막내 동생도 안양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 또 안양대학교가 옛날에는 조그맣기 때문에 교직원들이나 교수 다 한 달이고 너 다 알거든. 다 내가 아니까. 그런 사적인 관계를 내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거를 공익제보를 하기까지 내 인간적인 그 범민을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1년을 쥐고 있었다고. 1년을
2022년 9월에 찍어서 2023년 9월달에 내가 이명수 장인수 기자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언제 넘겨줬느냐?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회의하고 있었다가 내 카톡을 읽었나 봐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회의 끝나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잘못 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응답이 오기를 목사님 특별한 자료를 보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의 그 기자회견을 대신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가짜뉴스에 현혹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하듯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게만 얘기했으면 내가 그래도 그냥 품었을 거야. 그랬는데 내 고향도 양평, 당신 고향도 양평 같은 고향이지 않느냐. 그런 자리에 있으면 고향 사람들이 후대가 길이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고 좋은 일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수치스러운 그따구 짓을 하느냐. 어떻게 고속도로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사익을 취하느냐. 꾸지람을 했더니 막 펄쩍펄쩍 뛰고 뭐 그러면서 또 읍소를 하는 거죠. 목사님은 내가 살인적인 공격을 당할 때 가장 나의 위로가 되신 분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카톡 공개된 거 아시죠? 2탄 나갔을 때 2탄으로 또 추가 폭로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적인 것을 의로 승화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